여러분, 오늘이 토요일 날이죠. 두 번째 녹화랍니다. 지금이 2025년 5월 24일 오후 1시 19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할 차례죠. 한편 바흐는 핸델을 높이 평가하여 두 차례에 걸쳐 만나고자 하였다. 첫 번째는 바흐가 핸델이 할레에 잠시 왔다는 소식을 듣자 급히 할레로 갔으나 길이 엇갈려서 만나지 못했고, 두 번째로 핸델이 할레로 왔을 때 바흐는 감기 때문에 직접 못 가고 아들이었던 빌헬름 프레데만 바흐를 할레로 보내 라이프치히로 핸델을 초대했으나 핸델은 사정상 갈 수가 없다고는 말을 전했다. 핸델이 바흐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알려진 것이 없다. 또 둘은 당대 평균 키보다 한참 컸고 지금 기준으로도 말도 안 되는 수준이 다작가였으며 엄청난 대식가였다. 그러니까 바흐와 핸델은 매우 아주 유사한 점이 많았다는 거죠. 바흐도 키가 컸고 핸델도 키가 컸고 나이는 동갑이고 거기다가 바흐나 핸델이나 엄청난 대작가였다. 그러니까 아주 대식가였다. 음식을 많이 먹는 대식가였고 그리고 대작가였다. 대작가라는 건 엄청난 양의 음악을 작곡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핸델이나 바흐는 아주 유사한 점이 많았다고죠. 그래서 이제 바흐가 핸델을 직접 만나보기 위해서 여러 번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는데 핸델이 핑계를 대고 자꾸 피했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지만 하여튼 정황상 만나지 못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핸델은 후배 작곡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많은 후배 작곡가들이 핸델이 작곡 수법을 응용했는데 특히 고전파 시기 위대한 작곡가 모차르트와 베토벤이 핸델이 작곡 수법을 연구해서 자신들의 음악의 진일보를 이뤘다. 모차르트는 핸델이 작곡 수법에 큰 감명을 받아서 핸델이 작품을 고전파적인 관점에서 재구성하기도 했고 베토벤도 자신의 작품에서 핸델이 대위법을 많이 응용했다. 특히 베토벤의 중년 후기 작품에는 핸델식의 대위법 성령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바흐와는 달리 평생 독신이어서 사생활이 꽤나 어지러운 편이었다고 한다. 그런데다 자신의 사생활을 대부분 비밀로 묻어도 후세 사람들이 핸델의 일생을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바흐는 이제 정식 결혼해가지고 이제 가정생활을 했던 사람이지만 핸델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 이런 얘기였죠. 그 점이 이제 바흐와 다른 점이다. 이런 얘기고. 기타 생전에 어마어마한 대식가에서 대부분의 사생활이 알려지지 않은 핸델임에도 식사량에 관한 일화가 존재한다. 핸델이 하루는 어느 식당에 들러 식사를 하게 되었다. 식당의 웨이터에게 이것저것 주문을 시작했는데 테이블 3개 분량이 이르는 주문을 하자 웨이터가 주문을 받고선 머뭇거리는 것이었다. 그것을 본 핸델은 왜 그렇게 꾸물대는가라고 묻자 웨이터는 혹시 일행분들이 오시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핸델 일행은 바로 여기 있지 않는가 하며 주문을 하고서 차려놓은 음식을 모조리 먹어치웠다는 이야기였다. 그러니까 핸델이 음식을 시켰는데 그 웨이터가 음식을 시키자 왔다는 거죠. 아니 이 음식을 같이 온 일행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일행은 무슨 일행? 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할 수 없이 엄청난 끔찍한 양을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끔찍한 양을 혼자 다 먹어치웠다. 핸델이. 그렇게 엄청난 대식가였다 이런 얘기죠. 핸델은 불같은 성격이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음식을 많이 먹는 게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음식을 절대 많이 먹지 마십시오. 음식은 적정량을 먹고 적정량에서 약간 못 미치는 소량을 먹었을 때 피가 되고 살이 될 수가 있고 우리 몸을 이롭게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음식을 계속 과식을 하잖아요. 그게 독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몸을 해치는 독으로 작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음식을 절대 많이 먹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독으로 작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은 적정량이나 아니면 좀 부족하다 먹을 때 그것이
우리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핸델은 불같은 성격이 있어서 젊은 시절은 꽤나 현피를 많이 했으며 심지어 결투를 하다가 죽을 뻔한 적도 있었다. 핸델은 그렇게 성격이 불같아가지고 화도 잘 내고 주먹 다짐을 그렇게 이웃 사람들하고 또 주먹 다짐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먹 다짐을 하다가 뭐 죽을 뻔한 그런 일도 있었다는 거죠. 결투를 한 사연은 이렇다. 핸델이 영국으로 가기 전 함부르크 오페라 하우스에서 하프시코드를 반주를 맡고 있었는데 핸델의 친구였던 요한 마테존의 오페라 클레오파트라 공연을 하는 도중에 핸델이 작곡가가 요구하는 템포를 영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반주를 했다. 그러자 마테존은 자신에게 자리를 넘기라고 했는데 핸델이 이를 거부하자 두 사람은 난투극 직전까지 갔다. 그럭저럭 공연이 끝난 뒤 분이 풀리지 않은 두 사람은 결투로 끝장을 내려고 했다. 핸델도 핸델이지만 마테존도 성질이 장난이 아니었던 모양. 결투가 시작돼서 칼을 꺼내들고 휘두르기 시작했는데 참 웃기네요. 마테존의 칼이 핸델이 가슴에 꽂혔다. 그런데 두 사람은 물론이고 이들 사후의 음악 애호가들에게는 정말 다행스럽게도 마테존의 칼끝이 핸델이 조끼 단추를 찌른 바람에 칼이 구부러지고 말았다. 야, 이게 참 아슬아슬하게 천만다행이네요. 그러니까 핸델의 그 절친 그 마테존하고도 칼부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마테존이 핸델에게 칼을 찌르겠다고 칼을 찔렀는데 그 칼이 그 핸델이 입고 있던 조끼 단추에다 적중했다. 여러분 그 조끼 단추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게 참 하늘이 돈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작은 조끼 단추를 찔렀다니까. 그래서 칼이 안 꽂혔다는 거예요. 참 하늘이 천만다행이죠. 정말. 그 뒤 둘은 결투를 중단했으며 곧 화해하고 평생 동안 친구로 지냈다. 오늘날 마테존은 정작 음악보다 이 일화로 더 유명한 인물이 되어버렸다. 사실 마테존은 생존 당시에도 작곡가보다 음악 이론가로 더 유명했으며 그가 남긴 다수의 음악 이론서들은 현재에도 종종 인용이 될 정도 음악 전문가들에게는 나름 중요한 인물이다. 이 마테존이라는 사람은 말이죠. 핸델의 절친한 친구인과 동시에 또 칼부림까지 했던 걸로 또 유명하고, 근데 이 마테존은 이 핸델과 같은 그런 작곡을 했던 사람이 아니고 음악 이론가로 유명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작곡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이 음악에 관한 이론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국에서 콧대 높은 여가수를 혼내준 일화도 유명하다. 영국 시절 자신의 신곡 리허설을 하던 1721년 어느 날 소프라노 프란체스카 쿠초니가 핸델이 지시한 방식으로 부르지 않고 오면 애드립을 치며 지멋대로 불러댔다. 그러자 핸델은 화를 내면서 이년아 그따위를 부를 거면 창문 밖으로 내던져 버리겠다고 했다. 참 대단합니다. 이 핸델이라는 사람이 정말 성격이 불같았던 사람이에요. 이 핸델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영국에서 말이야 리허설한데, 리허설이라는 건 총 연습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대에 정식으로 공연을 하기 전에 총 연습하는 그건데, 무대 위에서 그 리허설에서 소프라노 프란체스카 쿠촌이라는 여자가 핸델이 부르라는 그 지시를 따르지 않고 지멋대로 불러댔다 하니까 핸델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년아 그따위로 부를 거면은 너를 창문 밖으로 내던지겠다 이렇게 벌컥 화를 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당시 영국에서 인기 절정을 달리고 있던 쿠초니는 이 말을 허세로 생각하고 계속 자기 식대로 불렀고 결국 폭발한 핸델이 진짜로 그녀를 잡아서 창밖으로 던져버리려고 했다. 다행히 주변의 단원들과 지인들의 만류로 쿠초니는 죽을 위기를 면했고 이후에는 핸델이 뜻대로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주변 사람들이 극히 말리는 바람에 이제 화는 면했죠.
그런 일이 있은 후로 이 구촌이라는 여배우는 핸델의 뜻대로 불러줬다 이거죠. 핸델이 그렇게 성격이 엄청난 불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야, 이러다간 정말 큰 변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아마 생각했던 모양이죠. 핸델은 젊었을 때 함부르크에 있는 이발소 주인의 딸을 좋아한 적이 있었다. 핸델은 그녀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자작곡 악보를 선물해 주기도 했다. 나중에 그녀가 마음을 열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핸델은 그 이발소를 찾아가는데 딸이 손님의 머리 손질을 한 다음 아버지에게 핸델의 악보 몇 장만 찢어주세요. 머리칼을 써도 담게요. 라고 하는 걸 봤다고. 이후 그는 다시는 그 이발소에 가지 않았다고 한다. 참 재밌네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델은 젊었을 때 함부르크에 있는 이발소 주인의 딸을 좋아한 적이 있었다. 핸델은 그녀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자작곡 악보를 선물해 주기도 했다. 나중에 그녀가 마음을 열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핸델은 그 이발소를 찾아갔는데 딸이 손님의 머리 손질을 한 다음 아버지에게 핸델의 악보 몇 장만 찢어주세요. 머리칼을 쓸어 담게요. 라고 말하는 걸 봤다고 한다. 그런 이후 그는 다시는 그 이발소에 가지 않았다고 한다. 남의 회사 거품 사태에서 남의 회사 주식을 매입한 인물들 중 하나다. 아이작 뉴턴이나 데니얼 디포 같은 당대의 유명인들이 해당 주식으로 막단 소신을 본 반면 핸델은 해당 주식을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 전부 매각하여 투자 원금 대비 100배의 엄청난 이득을 보았다고 한다. 이 돈으로 위에 있는 아카데미들을 운영했다고 한다. 그 남들은 전부 주식 투자를 해서 이제 손해를 보고 있었는데 유일하게 핸델만큼은 최저점에서 매수해가지고 값이 올랐을 때 팔았다. 그래가지고 원금 대비 100배의 엄청난 수익을 누려서 많은 돈을 벌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테크에도 많은 재능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핸델이 작곡한 대관식 참가인 사제 차독은 현재 유럽 최대의 축구 대회인 UEFA 챔피언스 리그의 주제가로 사용되고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편곡을 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이런 거. 루터 교회에서 요한 제바스찬 바우와 하인리히슈와 더불어 핸델에게 성인에 준하는 예우를 한다. 주기는 7월 28일. 대중매체에서 영화 파리넬리에서는 당대 최고의 작곡가로 기교 중심의 얄팍한 음악만 작곡하는 파리넬리의 친형 리카르도와 대립해서 예술성을 추구하는 자부심 강한 음악가로 묘사한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초상화 속의 모습과는 달리 영화 속에서는 첫 번째 등장씬을 제외하면 편안하게 가발을 벗은 모습으로 주로 등장. 이탈리아에서 파리넬리를 스카우트해 영국으로 데려가려 했으며 이는 파리넬리가 형과 핸델 등의 인물들과 대립하는 계기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베토벤은 핸델을 꾸준히 연구하며 이 베토벤은 핸델을 많이 연구했다는 거죠. 만년 작품들에서는 핸델의 역량이 두드러진다. 베토벤은 기폐하고 자존심이 세서 신분이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릎을 무조건 꿇지 않았던 성격으로 유명했는데 그걸 생각하면 베토벤이 얼마나 핸델을 존경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베토벤이 이 핸델을 그렇게 존경했다는 거죠. 너무나 유명한 나머지 이 메시아의 한 부분이,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건 핸델의 이 작품이죠. 핸델이 작곡한 곡인데
메시아의 한 부분인 할렐루야. 그런데 이 메시아가 말이죠. 상당한 대곡입니다. 장장 이 메시아를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하려면 장장 2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 2시간 동안을 완전히 이렇게 연주하기는 힘들고, 그렇잖아요. 장장 2시간을 연주하기는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어느 한 부분만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연주하는 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할렐루야, 메시아에서 메시아 부분 중에 이 할렐루야라는 합창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 할렐루야 부분을 내가 영상으로 올린 적이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기립하는 전통까지 생겨났다. 이 전통은 초연에 참석했던 영국 왕 조지 2세가 이 부분에서 감격에 못 이겨 자리를 박차고 일어선 이래 현재까지 지켜져 오고 있다고 알려져 왔다. 그런데 일부 연구자들에 의하면 사실은 조지 2세가 이 곡의 초연에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고 지각해서 할렐루야 시작할 때 딱 왔다고 한다. 왕이 도착하면 전원 기립을 해야 하는 룰에 따라 극장에 있던 모든 이들이 기립을 했고, 이게 왕의 지각에 대해 실드를 치렀다 보니 저런 설로 와전된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때 엄청난 대규모의 합창단이 동원이 되는데,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인원수의 합창단이 할렐루야를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합창이 천지를 진동하는 그런 소리가 나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금방이라도 강림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 거죠. 보세요. 연주시에 2,000명에 가까운 합창단이 동원되기도 했다. 2,000명에 가까운 대규모 합창단이 할렐루야를 외치는 것이요. 그러니까 규모가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2,000명에 가까운 합창단이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외치니까 정말 금방이라도 하나님이 재림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거죠. 정말 가서 이렇게 봐도 합창단 위세에 질리게 되는 겁니다. 현재는 다시 핸델 시절의 단촐한 규모로 돌아가자는 분위기가 생겨서 적은 규모로 연주하는 게 대세다. 이런 게 있고. 핸델을 장님으로 만든 존 테일러라는 자칭 안과 의사는 핸델이 눈을 망쳐놓기 몇 년 전에 바흐도 엉터리 치료로 실명시킨 전과가 있다. 원래 이 존 테일러는 실력도 없으면서 유럽 각지의 영국 왕실의 주치의로 행세하고 다니면서 이 두 위대한 음악가뿐만 아니라 수백 명을 실명시킨 말 그대로 악질 돌팔이었다. 이 사기꾼이 얼마나 악명이 높았는지 지금까지도 안과 분야에서 돌팔이 대표 주자격으로 거론될 정도. 우습게도 그런 그도 천벌인지 늙음하게 병으로 인해 두 눈을 못 보게 되었다고 알려졌지만 음악가인 찰스 번니는 테일러가 죽을 때 장님이 된 것은 헛소문이며 1770년에 로마에서 죽었다고 증언했다. 다만 런던에서 그를 죽이려던 사람이 하도 많아서 로마로 달아났고 사기당해 가난 속에 고생하던 터라 번니가 밥을 사주자 미치도록 먹던 도중에 체해 죽었다고 증언하면서 이것도 그다지 편하게 죽진 않았던 듯하다. 핸델의 오페라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바로크 오페라가 이런 대접을 받았다. 몬테베르데, 비발디, 라모, 알렉산드로 스카를라티 등의 중요한 작곡가들의 작품들이 모두 무관심 속에 한동안 완전히 잊혀졌었다. 오페라는 공연에 돈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는 장르인 만큼 유행이 지나서 흥행하기 힘든 과거의 오페라로 수지타선을 맞추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개신교인이라면 익히 들어봤을 주님께 영광, 시더 큐링 헤로 컴스의
미국의 목사가 찬송시를 붙여 만든 것이다. 또한 가톨릭 성가 주 찬미하라도 이 곡에 시편 117편을 붙인 것이다. 핸델이 다른 유명 오라토리오에 비해 인지도는 밀리지만 작품성 측면에서는 핸델이 오라토리오 가운데 가장 뛰어난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핸델 당시에는 그리 인기를 끌지 못하고 겨우 3번 공연된 후 내려갔는데 초연 일주일 전 런던에 지진이 나는 바람에 사람들이 공연을 즐길 여유가 없었던 데다가 주인공이 순교하는 비극적인 내용이 당시 관객들의 취향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20세기의 핸델 작품이 복권된 후에도 한참 동안 묻혀있다가 21세기에 접어든 후에 재평가를 받았다. 테데움은 찬미의 하나이다. 주 하나님으로 시작되는 전통적인 성가를 의미한다. 한국 성공회의 기도서에는 당신은 하나님으로 나와 있고 옛 공도문에는 찬송 천주 송가라고 수록되어 있다. 가톨릭 교회의 시간 전례에서 쓰이며 주로 감사드릴 일이 있을 때 불린다. 종교개혁 이후에도 영국 국교회와 일부 루터교회가 계속 사용한 덕분에 핸델에 의해 작곡될 수 있었다. 데팅겐 테데움은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전쟁 중 데팅겐 전투에서 조지 2세가 친청하여 지휘한 영국군의 승전을 기념하여 작곡되었으며 가사는 전통적인 가사를 그대로 따르지만 라틴어가 아니라 영어다. 바흐가 소도시 작은 교회의 악장 신세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식의 이야기됐지만 사실과는 큰 차이가 있다. 바흐가 1723년부터 칸토르로 있었던 라이프치히는 유명한 라이프치히 대학이 있을 정도로 학문이 중심지고 결코 소도시도 아니다. 독일 밖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해도 바흐는 독일의 주요 도시에 오래간 감정 등의 이유로 여행을 많이 다녔다. 그래서 바흐가 한평생 독일을 벗어나지 못했다고는 얘기했는데 독일 밖으로 나가서 살아본 그런 적은 없지만 그러나 여행으로 독일 밖을 여러 번 여행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태존과 핸델은 친구로 지내면서 칼부림까지 했던 그런 사이지만은 그러나 마태존과 핸델은 동갑이 아니고 마태존이 핸델보다 4살이 많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핸델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끝났고 핸델을 하다가 내가 카스트라토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마지막 카스트라토 그러니까 클래식 음악사의 마지막 카스트라토에 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클래식 음악사의 마지막이었던 카스트라토 그 사람에 관해서 다음 시간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클래식 음악사를 살펴보면 참 재미난 얘기 많은데 이 클래식 음악사는 말이죠. 참 중요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클래식 음악사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근데 클래식 음악사는 인류가 존재하는 한은 영원히 클래식 음악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문화유산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클래식 음악이라는 것은 말이죠. 인류가 쌓아올린 세계 문화유산이죠. 그래서 이 인류가 쌓아올린 세계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 유산이 아니고 장구한 세월 동안 축적된 그런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이게 없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클래식 음악에 종사하는 그 클래식 음악가들은 상당히 이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 전통을 이어간다는, 전통의 바톤을 계속 이어서 간다는 그런 자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부심과 프라이드를 갖고 있다는 그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핸델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그 마지막 카스트라토에 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